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인을 만나다의 주정률입니다. 오늘은 아주 그 귀한 시인 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강정 시인이신데요. 아마 그 젊은 분들이나 뭐 시를 애호하시는 분들은 꽤 많이 이렇게 알고 계시는 시인이 강정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네, 뭐 별거 없이 그냥 예. 집에 주로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뭐 조금 그 번외의 얘기긴 하지만 음악 활동도 같이 하시잖아요. 네네. 주로 이제 그 뭐 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요, 한 10여 년 한 것 같은데, 뭐 예. 여러 팀을 이렇게 전전 예. 했었고, 예. 올해 초에 앨범에 하나 엘리펀트 슬리브라는 이름을 예. 했는데, 예. 뭐 코로나 영향도 있고, 이런. 이래저래 상황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활동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렇군요. 아마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방면에 종사하시는 분 또는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 제약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자, 우선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강정 시인의 양력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 볼까 합니다. 그 자선시 한 편을 먼저 듣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다란 하양으로 강정. 옆방 속으로 들어간 네 모습이 점점이 부서진 빛의 잔해로 수평을 수직으로 일으켜 세울 때, 그렇게 펼쳐진 하얀 벽 안으로 칼을 버린 무사처럼 그림자만 길게 느려 걸어 들어갈 때, 사라진 너의 발자국이 벽 속의 문으로 열려 시간의 줄기를 더 깊은 동쪽으로 잡아끌 때, 빛을 끌어안은 벽 앞 풍경들이 스스로 색깔을 받고 오늘의 입체를 먼 날의 평란으로 바닥 끝을 부풀리고 있을 때, 저무는 해의 꼬리가 물속에서 보글대는 빛의 씨앗들을 옛 이야기 속 산골짜기로 다시 땅 위에 들이울 때, 그렇게 너의 얼굴이 죽음을 삼킨 섬의 형태로 지금 이 자리의 물질들을 액체로 흩뿌려 놓을 때, 오래전 물 위에 뜬 달을 건지러 들어갔다던 사내에게서 기별이 왔다. 주치였더라도 눈만은 초롱처럼 맑아 다만 달의 입술을 열고 온 세상을 삼키려 드는 죽음의 내장을 씹어보려 했을 뿐이었다고. 하얀 빛이 아직 죽을 때까지 평평하다. 나는 빛을 가득 끌어안으며 물속에서 물 바깥을 그린다. 목탄 가루처럼 사라진 너의 윤곽 그대로 죽어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살아있는 오늘의 빛으로 만년살이 물방울 속에 새기는 거다. 이것이 이제 커다란 우리가 시집에 이제 커다란 하양으로라고 하는 표제 제목의 시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책이 바로 민음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출간된 시집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문단에 가장 핫하게 주목을 받고 있는 시집이 또 이 시집이고, 혹시 여러분들이 강정 시인의 시, 새롭게 변화된 시세계를 접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마 서점에 가시거나 출판사로 연락하시면 이 따끈한 시집을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시집이 이제 우리들에게 던지는 의미 또는 독자들에게 던지는 뭐라 그럴까요? 뭐 의문 또는 세계 이런 것들이 참 남다른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뭐 시 제목이라든가 표제 시집 제목을 우리가 사물화 시켜서
대상화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추세인데 아마 커다란 하양으로라고 하는 이 색채적 이미지 이것이 과연 그 강령 시인은 어떤 의미로 이렇게 끌고 왔을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구체적인 어떤 산물이나 상황보다는 그러니까 요 앞에 그 한 2년 전에 냈던 시집 제목이 그리고 나는 눈먼자가 되었다라는 시집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눈먼자가 되었는데 실제로 제가 뭐 이렇게 실명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닐 테지만 어떤 그 정신적인 상태가 그런 상태였겠죠. 그래서 눈먼자에게는 그러면 세상은 어둡게 보일까 밝게 보일까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강한 빛으로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도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세상을 보는데 모든 것들이 이제 굉장히 센 역광으로 이렇게 쏴진 상태 있죠. 뭐 외부 사물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의 심리나 나 자신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런 시점을 하나 가지게 되니까 이렇게 전체가 하나의 큰 하얀 상태. 그게 이제 3도 죽음도 다 포괄하는 그런 상태가 하얀 느낌으로 왔는데 그래서 이제 제목을 커다란 하양 의로라고 했는데 의로라는 게 이렇게 어디로 간다 했을 그 투일 수도 있고 어디로부터 프롬도 될 수가 있고 또는 어떤 바이 뭐뭐스로 뭐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목이 제가 무슨 커다란 뭐 원래 제목을 정해놓고 시집을 내고 이러진 않는데 방금 읽은 그 시를 쓰고 나서 이 시가 뭐 전체적인 거를 이제 포함하고 있는 시인 것 같아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 커다란 하양으로라고 하는 제목을 통하고 요 뒤에 보면 시집 뒤에 보면 또 우리가 해설을 우리 평론가 박혜진 평론가가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셔서 새삼스럽게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고 과연 하양이라고 하는 색채를 어떤 형식으로 강정 시인은 그려내고 있을까 이런데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박혜진 시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소멸 뒤에 새롭게 돋아나는 세계성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색채론을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뭐 100% 공감을 하고요. 또 이제 시를 들여다보니까 그 바탕 위에서 다시 이제 시를 들여다보니까 강정 시인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시의 의도, 그 다음에 세계, 그런 세계성이 좀 이해가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뭐, 박혜진 시인도, 전부 평론가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세계가 가장 그 기본적인 바탕이 검은색이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여기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주론적 관점에서 보면 가장 근본이 되는 그 세계. 거기에 이제 빛을 투과하면서 이제 우리가 물체가 보이고 형상화가 되잖아요. 그 형상화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체성이 개입이 되고, 거기 뭐라고 할까요? 나의 의도성이, 의미가 개입이 되는 그 세계는 진정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더라는 거죠. 강정 시인이 바라볼 때는, 그 세계는 나의 스펙트럼을 통해서 형성되는 세계일 뿐이지, 우리가 진정하게 닿아야 될 세계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실제적인 세계가 아니라 그 너머에 이 모든 실제성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그 세계가 바로 하양이 아닌가, 이런 쪽으로 이제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그 시집 내내 읽으면서 뭐라 그럴까요? 조금 좀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좀 소름이 돋았다 그럴까요? 아니요. 이 시, 커다란 하양으로라고 하는 이 시도 마찬가지. 시집 전체가 이제 그런 세계성에 대해서 쭉 이어가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 또는 한국 문단에서 주로 대상화하거나 물질화해서 우리들에게 시를 보여주잖아요. 그런 시적 세계하고는 판이하게 지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여쭤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시행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서 시의 내용으로 좀 들어가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광 속으로 들어간 네 모습이 점점이 부서진 빛의 잔으로 수평을 수직으로 일으켜 세울 때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이제 뭐죠? 대략적인 윤곽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특히 더 우리들에게 독자들에게 또는 이 문학 작품 속에 시 작품 속에서 형상화하거나 아니면 표현하고 싶은 세계성 이런 것들이 뭐가 또 더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시를 쓰면서 만약에 하나의 대상을 놓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집요하게 집중적으로 뭐 이미지를 떠올리거나 사용하거나 그러는 편은 아니고요. 하나의 빛이 하나 떨어졌다고 했을 때 그 태양이나 그 빛을 이렇게 발산하는 이런 조명 같은 걸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방향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형태도 변하고 질감도 변하고 이런 물을 이렇게 쏟았을 때도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모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마테리얼가 변하는 것처럼 저도 시를 좀 그렇게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상을 이렇게 묘사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어서 그래서 독자들이 읽을 때 그 흐름을 잘 따라가서 제가 방향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제가 흘려놓은 그 얼룩들을 알아서들 잘 자기 나름으로 자기화해서 만들거나 뭐 이렇게 묘사하거나 뭐 그러는 거를 제가 이제 좀 유도한다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이런 문장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여기서 가령 뭐 이렇게 누가 이제 뭐 가령 여기 뭐 달을 건지러 들어갔다던 사내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뭐 제가 지시하거나 알려주시거나 이러지는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체가 하나의 이제 역광으로 비춰진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역광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 위치에 따라서 그것들을 제 시도 하나의 그것을 받아내는 필터거나 하나의 걸음막 같은 거 있으니까 거기서 드러나는 자기의 형상들을 독자들이 뭐 스스로 찾는 그런 게 또 시의 재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딱히 뭐 이런 결론 뭐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해해 달라라고 제가 얘기하지도 않을 뿐더러 제가 그렇게 유도한다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도 않을 거고 맞습니다. 그렇게 시를 쓰기 때문에요. 아마 시집 전체적으로도 그렇게 반응하시는 게 뭐 어쩌면은 조금은 더 이 시에 친근하게 접근하는 방법이랄까요? 굳이 뭐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나한테 무슨 얘기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 게 딱히 아닐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초도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마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사고 유형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짜여진 언어화된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의미화된 체질망이죠. 그 체질망으로 나는 어떻게 보면 중독되거나 그 길들여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인 자신에게는 강정 시인에게는 너무나 견디기 힘든 세계고 강박적이고 또는 억압적인 그런 세계로 이렇게 느껴졌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강정 시인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그 의미화되고 채집망처럼 그물망처럼 우리를 경계 짓는 구분 짓는 그런 세계를 좀 벗어나는 세계, 그 세계에 대한 바라봄 또는 알아챔 이런 것들에 대한 노래가 바로 이 시집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세계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시인들이 뭐 다들 입장 차이는 다 있겠지만 거의 그런 식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요즘은 뭐 이렇게 무슨 SNS니 등등 그 언어라는 게 미디어가 이제 언어라는 게 굉장히 엄청나게 홍수 치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그것들도 급변하기도 하고
없던 현상을 단어가 만들어내는 경우들도 이제 어떤 단어가 만들어지면은 그 단어의 모든 사회 현상들을 집중화시키고 뭐 이렇게 모아서 이제 하나의 테두리를 만들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그런 언어들이 넘치는 사회인데 이제 시인들은 그럴수록 더 다른 언어, 다른 뭐 언술 방식 그런 것들을 또 고민하게 되고 또 원래 시인들이 하는 일을 다르게 보는 거죠. 다르게 생각하게 하는 거고 뭐 똑같은 말에다가 똑같은 말 한 마디 더 얹어주는 거는 아닐 테니까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역설적으로는 오히려 더 재밌는 시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은 환경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끔 들더라고요. 그걸 이제 다시 좀 말씀을 세계성의 확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우리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독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의아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독자는 언어와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지와의 문제고 의미와의 문제잖아요. 독자가 느낀다는 것은.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강정 시인의 시를 들여다보면 정말 어렵다. 굉장히 난해해. 라고 이 얘기를 하고 또 시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독자들이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물론 하찮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종의 한계성 같은 것들을 좀 뛰어넘고 싶은 이 욕구가 있는 거죠. 그 충돌이 바로 독자와 시인들 간에 가지고 있는 거리감이고 또는 경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제가 어릴 때부터 생각한 바이기도 하고 그 뭐 시든 예술 작품이든 뭐 음악이든 뭐 영화든 되게 뭐 어떤 거기서 감동을 받고 공감을 하고 위안을 얻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 또 하나의 방법이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보다는 그 자기가 고여있는 어떤 상태에서 어떤 것들을 만져주는 행위보다는 자기가 일깨우지 못하거나 스스로도 알고 있으나 뭐 감추려고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을 확 깨뜨려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예술의 역할이지 않나 생각을 해서 같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어법으로는 뭐 얘기할 수 없는 것들 또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할수록 더 숨겨지거나 가려지거나 은폐되는 거죠. 그렇죠. 은폐되거나 뭐 그러면은 이제 그 스스로 억압체계가 되는 거니까 그것들을 스스로 깨는 어떤 그런 언어 양식 이런 것들을 계속 발견해내는 게 시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여기서 독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책 한 권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이 책이 파충류 심장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우리 강정 시인의 실언 겸 또는 시 세계관 이런 것들이 잘 녹아져 있는 비평집이라고 우리가 좀 얘기를 해도 되나요? 제 개인적으로 그냥 에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에세이 겸 비평집 겸 실론 이런 것들이 잘 녹아 들어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출판사가 민음사입니다. 민음사에서 최근에 시집과 아울러서 출판한 책이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강정 시인이 시적 세계, 그 다음에 시인들이 지향해 가야 되는 궁극적인 예술의 그 정신이 무언가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아주 뭐라 그럴까요? 엑기스화해서 엮어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도 서점에서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강정 시인이 추구해 가고자 하는 세계성, 그 다음에 예술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를 조금 이제 다른 쪽으로 좀 건너가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박혜진 시인 그 평론가인가요? 박혜진 시인이 전 평론가가 색채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 보면 검은색과 흰색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평소에 이제 하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우리 그 강정 시인의 색채적 입장이라고 그럴까요? 뭐 우리가 선호하는 색이 있잖아요. 보통 보면, 우리가 감각적으로 선호하는 색채, 그 다음 그 색채가 가지고 있는 의미, 뭐 이런 것들에 우리는 많은 지배를 받고 또 그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강정 시인은 뭐 어떤 쪽으로 이렇게
평소에 색채를 좋아하는 색. 예, 좋아하는 색깔이나 그 좋아하는 색은 그 약간 좀 화려한 쪽을 좋아하기는 해요. 뭐 보라색이나 예.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옥색 이런 아, 이런 것들도 좋아하고 예. 뭐 원색들을 많이 밝히는 편이긴 한데 네. 근데 제가 입고 다니는 옷이나 오늘도 무채색인데 생각하는 바는 오히려 색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박혜진 평론가도 뭐 색채론 옛날에 베테도 색채론 얘기하고 색채론들을 많이 철학자들도 많이 얘기했는데 내가 왜 그런 색들을 밝히면서 이러고 나 자신은 이러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보는데 내가 화려한 색을 좋아하고 이러는 것들은 하나의 뭐 좋은 의미에서 거치장인 것 같다라는 내 마음의 허영 아니면은 내 마음에서 아주 이글이글거리는 어떤 것들을 대체해줄 만한 것들이지 강렬함 예, 뭐 이런 예. 것들 그 본원적인 어떤 거는 결국에 나는 무채색이 아닐까라는 사람이 뭐 이런 생각을 최근에 했는데 이 생각을 하게 된 계기도 예전에 어떤 평론가가 그 제가 이전에 냈던 시집이 한 거는 빨간색이고 한 거는 까만색이었던 게 있는데 그 평론가께서 강정의 색깔은 흰색이다 이렇게 한 5, 6년 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 약간 벙찐 느낌이 들킨 느낌이 좀 왜 나는 표면적으로 까만색을 이렇게 이제 내보냈는데 왜 그는 그 심정적으로 강정 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바탕은 하얀색이다 뭐 이런 쪽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언어를 더 진하게 썼던 그런 식인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뭐 확 들킨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그러니까 저도 느끼고 있으면서 스스로도 잘 인식은 안 했던 그런 부분이겠죠. 근데 그 평론가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맞다 이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약간 일부 더 의도적으로 하얀색, 무채색 이런 쪽으로 그 천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뜬금없는 얘기인데요. 이 검은과 흰색이라고 하는 대비적인 그 색채잖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공간을 좀 이동시켜서 우주 쪽으로 이렇게 가면 우리가 보통 블랙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모든 그 물체를 다 빨아들이고 사라져 버리는 거죠. 사라져 버리고 그 다음에 생성되는 그 빛이 빅뱅을 통해서 다시 화이트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다시 생성이 되는데 바로 그 생각을 좀 했어요. 그 강정 시집 전체에. 우리가 지금 사라진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이 인식론적 차원에서의 실제성이란 말이죠. 그 모든 대상들이 그 대상들은 거느리고 있는 세계가 전부 다 그게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미 그것이 뭐 상징이 됐든 어떻든 간에 시인들은 그걸 조금씩 이제 변화를 시켜서 자기화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인데 그런 모든 것들을 강정 시인은 한 바구니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마치 세탁을 하듯이 그 블랙홀을 통과하게 하고 그 블랙홀을 통과한 그 다음 세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선생님 말씀에 많이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 의도가 그 시의 의도 아까 제가 이제 일부러 의도하는 건 별로 없다고 얘기는 했지만 근데 시의 의도는 시에 있는 거지 내가 시 쓰는 사람한테 있는 거 같지는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를 쓰고 나면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공작을 하고 이렇게 서로 그걸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렇지. 하나의 권력이 형성되는 거죠. 저는 이제 거기에 따라가는 어떤 문제고 시가 알아서 딱 가면은 이제 제가 따라가면서 뭔가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시집 요 전 시집 그리고 나는 음원자가 되었다부터 해서 그런 식으로 어떤 큰 바구니 같은 거를 확 쓸어 담고 그거를 이제 무슨 믹서처럼 이제 갈아내고 있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사물이나 대상들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 거고 왜냐하면 이렇게 다 한 바구니에 넣었으니까. 그렇게 시가 알아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독자 여러분들은 조금 참고를 하셔서 우리 강정 시인의 시를 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얘기도 역시 뭐 그것이 예를 들어 채집이 되거나 아니면 뭐 정형화가 되면 또 하나의 뭐 그 권력이 또 형성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너무 천착하지 마시고 참고만 하셔서 시를 좀 읽어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분 그 혹시 뒤에 화면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강정 씨는 패셔니스트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주 예, 귀걸이가 아주 쇼킹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밴드 앨범 낼 때 그 화보 촬영하면서 예. 이제 거기 매니저 하는 그 진행하는 친구가 그 여성분인데 이렇게 자기 거 이렇게 오빠 이거 걸어 빨리 이거 막 그래서 뭐 시킨 대로 그냥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지금 강경신이 말씀하시는 그 세계와 우리는 보통 보면 파격이라고 얘기하고 한 스타일을 파괴하고 그것을 벗어서 던질 때만이 새로운 창조가 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대변하는 것 같아서 아주 뭐 저는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네, 제가 좀 아까도 뭐 이렇게 그 요란한 색 이런 거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치렁치렁하고 이런 것도 좀 좋아하기는 해요. 기질인 것 같은데 뭐 무대 올라가서 노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10만 원 써서 너는 못 살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주변에서 많이 들었었고 그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시 쓰는 거는 저한테는 그냥 굉장히 오래된 일이기도 하고 일종의 본업 비슷한 그런 개념인가요? 이게 본류. 그쵸. 본류. 그 본류. 본업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죠. 돈도 안 되는. 맞습니다. 나의 인생의 본류가 시고. 그쵸. 그다음 나머지 주변적인 인접 예술 뭐 이런 쪽으로. 원래 이제 음악을 원래 더 먼저 하고 싶었던 거고 그러다 시를 쓰게 됐는데 본류라고 하셨는데 그 원료와는 같이 있는데 근데 시 쓰는 거는 일단 돈이 안 들고 그렇게 그냥 하나의 또 내가 우주 속에 있는 내가 쓰고 있는 하나의 시나리오 행동의 어떤 시나리오 이 정도의 이제 콘티 이런 개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우리 강경 시인을 소개 말씀을 드릴 때 록밴드 엘펀트 슬리브라고 하는 록밴드의 리더 보컬이다 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요 얘기를 조금 들어볼까요? 이제 음악과 시와 뭐 이런 것들의 얘기인데 그 시를 쓰다가 이제 홍대 쪽에서 많이 이제 어울려 20대 때부터 락밴드가 그쪽이 본산인가요? 우리나라 락밴드 요즘 친구들한테는 그렇죠. 옛날에는 그런가요? 명동 70년대나 이럴 때 명동이었나요? 그때 이제 C6 뭐 이런 옛날 밴드 신중년, 신중년 뭐 이런 그 시대를 지나고 이제 제가 20대 그게 명동이었어요? 명동 그 미군 부대 일지로 이쪽이었죠. 그 용산. 용산. 근데 이제 그게 제가 20대 때가 또 90년대인데 90년대 중후반 이후로 홍대부터 이제 저희 또래들이 이제 홍대 씬이라는 걸 개발을 했죠. 원조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 후배들 그렇죠. 뭐 지금 이렇게 소위 잘 나간다는 뭐 이렇게 크라잉넛, 뭐 자우림 뭐 이런 친구들도 이제 그 시대부터 이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인데. 하여튼 그 주변에 어울려서 뮤지션들이랑 어울려 놀다 보니까 저도 뭐 어떻게 30 중반부터 이제 이래저래 하게 되다가 레퍼트 슬리브는 그 같이 하던 친구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소위 락앤롤 역사에서 이제 레전드 중에 한 명이에요. 박현준 씨라고. 박현준. 네, 삐삐 밴드 뭐 H2O 이런 팀을 했던 사람인데 뭐 둘 다 갑자기 어느 날 할 일이 없어서 가지고 심심한데 제가 또 만들어낸 곡들도 있고. 작곡도 직접 하시는군요. 혼자 뚝딱뚝딱 만들어놓은 곡들도 있으니까 이제 그 친구가 편곡하고 연주하고 해서 이제 간호금을 했던 게 있는데 그걸 또 한 몇 년 또 이제 미루다가 이거 또 뭐하냐 그냥 내자 그래서 그 이제 크라우드 펀딩 있죠. 작년에 크라우드 펀딩을 받아서 앨범을 내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이제 활동도 안 했고 코로나 때문에 또 잠정 중단되고 코로나 탓도 있고 뭐 이래저래 문제들이 있어서 다들 집에 있는 야, 참 그렇군요. 어쨌거나 시를 쓴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 하더라도 우리가 인생이 참 파란만장하다 뭐 이런 쪽으로 벅차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또 음악까지
겸해서 이렇게 가끔 하시니까. 연극도 하고 그러니까요. 연극도 하시네. 돈 안 되는 건 다 하는. 3D 아티스트. 그럼 우리나라 메카라고 하면 우리 연극은 저기 대학로. 대학로. 네. 그다음에 락 밴드는 홍대. 신촌, 홍대. 홍대, 홍대고 지금 시는 또 한국 문단이 뭐 형성되어 있으니까 또 이쪽에 주류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고, 저 문화를 우리가 통남한다 그럴까요? 그걸 전부 다 통섭을 하고 계시는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한테는 뭐 그 연극도 마찬가지고 예. 굉장히 저도 원류 같은 거라서요. 예.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50이 갓 넘었는데 그 10대 때부터 그런 생각만 하고 그런 짓만 하고 살아 있는 것도 참 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위대한 예술가의 초상을 우리는 보고 계십니다. 아직도 그렇게 굶어 죽지는 않고 이렇게 살아 있는 것도 참 용하다. 아마 생을 마칠 때까지는 이 예술혼과 예술 정신과 이 열정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운이 좋은 인생 같아요. 강적 씨의 삶에서 떼야 뗄 수 없는 운명적인 그 삶의 한 형태를 유지해 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이런 얘기는 우리가 번외로 이제 시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딱딱하고 또 그러니까 이제 번외적인 얘기인데, 이 번외가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시와 음악과 또는 그 연극과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세계잖아요. 그렇죠. 같은 세계죠. 같은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더 잘 버무려서 우리들에게 드러내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술적 정신이고 시인의 혼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 얘기 넘어가서 시 한 편을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제 러닝 타임이라고 하는 시인데, 이 시는 아마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조금 선택한 시라서 썩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시를 통해서도 여쭤보고 싶은 얘기도 좀 있고, 그렇게 해서 직접 청해서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러닝타임 강정. 4시쯤 찾으러 오세요. 그래서 4시 10분 전 다시 들른 청계천 수선집. 사이즈 맞춰 줄인 바지를 종이백에 담고 2층 계단을 내려와 골목을 돌아 나오는 나를 누가 불러 세운다. 멈춰 서지 않고 귀 기울여 소리의 주인을 찾을 뿐, 갑자기 공기에 주름들이 쫙쫙 펴지는 꼴이 방금 다림질 마친 푸른색 바지의 여울 같다. 안과 안쪽의 세계와 홍채 바깥 풍경 사이에 내가 존재하지 않는 건지도 몰라. 동공을 180도 돌리면 몸 안팎을 살피는 동안 자동차도 건물도 사람도 뜬각으로 뭉개져 온통 유리알 속. 날 불러 귀끝을 잡아당긴 건 안구 안의 소리일까? 돌연 이박이가 이마로 올라붙는다. 방금 전까지 강아지였던 물체가 시야였던 푸른색 평지 위에서 날개를 퍼덕이고 바지를 담은 종이백 안엔 뾰족한 풀들이 솟는다. 정수리까지 오른 입이 뒤통수를 향해 거꾸로 말을 꺼는데, 겉보기보다 다리가 엄청 날씬하다던 수성공 여인의 말에서 디귿과 니은이 정글짐처럼 엮이고 쌍시옷이 떼지어 개천 아래로 걸어다닌다. 뉴스를 보며 곱씹던 생각들이 바지를 껴입고 남산 방향으로 뛰어가는 걸 넋없이 바라보다 문득 다리가 사라진 걸 깨달았다. 푸른색 바지의 표면이 옥색 물빛으로 일렁이는 동안 거기서 풀려나온 영상들이 어느 건물 광고 스크린에 1000만 화소 단위로 스며드는 걸 보았다. 종류동굴 같은 게 하늘에 떠 석순으로 굳어 솟은 공기에 형태를 새기는 듯했다.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란 옛날 노래를 흥얼거렸고, 몸 아래가 축축이 늘어져 그 안에서 층을 쌓는 계단이 목젖을 열고 내 목소리가 되는 걸 날개뼈 아래서 들었다. 자다가도 따라 부를 노래의 세 마디가 하늘의 음계에서 누락된 걸까?
자꾸만 기본음이 다른 노래가 껑충껑충 계단을 지워 천국의 입구를 찾을 수 없게 됐다. 나는 하늘 향해 열려버린 입속으로 튀어나온 두 눈을 말아 넣었다. 통통 뛰는 잉어떼가 코를 뚫고 춤추는 걸 육각 도형의 퍼즐인 양 올돌이 살펴보다 버뜩 정신을 차리니 내가 사는 건물 엘리베이터 앞. 시계를 보니 방향도 위치도 다 지워진 수선집을 향해 갔던 시간보다 3시간 전이었다. 어제 본 영화가 갑자기 이해되었다. 형제를 죽여놓고도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살인범에 대해 그게 우리 모두일지도 모른다고 경고하는 영화였다. 오전 뉴스에 나온 어떤 남자도 그런 말 했던 것만 같았다. 바지를 입어보니 수산하기 전 크기가 내 몸에 더 맞았다. 우리가 흔히 호흡이 좀 긴 시다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러닝 타임 참 제목도 좋습니다. 러닝 타임. 저는 제가 이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그 강정 시인이 가지고 있는 시적 세계의 바탕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이 러닝 타임에 모든 것들이 다 녹아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요 러닝 타임에 대한 시에 뭐 굳이 우리가 상투적으로 의도성이라고 한다면 어떤 그 쪽으로 이렇게 체화해서 노래를 하셨는지. 이게 그 산책 실제로 뭐 이렇게 바지 수선을 하러 갔다가 청계천이랑 이제 근처를 걷다가 이제 문득 떠올라서 집에 오자마자 쓴 예. 길지만 아주 금방 쓴 그야말로 달리듯이 쓴 일필휘지 뭐 말 그대로 뭐 그냥 뭐 타타타타타타 게임하듯이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굉장히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집약된 뭐 그런 얘기들인데 그 도시 길가 풍경도 나오고 뭐 뉴스 얘기도 나오고 영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일방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일방향 그러니까 원에서도 한 지점을 찍으면 하나의 면으로 느껴지듯이 점이 면으로 느껴지듯이 그런 순간 중에 하나일 텐데 그거를 전체적인 궤도로 한번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여기 정글짐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이 거대한 정글짐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리 얽히고 저리 얽히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필휘지까지는 않고 또 보였던 것들이 그냥 스냅들을 그냥 길 가다가 찍어놓은 사진들을 탁탁탁탁 넘기듯이 그냥 이제 썼던 그런 시입니다. 그게 하나의 내가 약간 우리가 일상적인 시간 체계 안에 있다가 잠깐 바깥으로 떠나오는 시간 같은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 바깥의 시간에서 일상의 시간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선을 갖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시를 쓰는 스타일마다 이제 시인마다 조금씩 다른데 아마 이제 그 어떤 시인들은 무엇에 대해서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를 조직화하거나 아니면 구조화하는 그런 시를 쓰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반면에 이제 이 시는 시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복기를 해 본다면 그냥 단상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밀어 나갔어. 멈추지 않고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해 주시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 호흡이 이렇게 쓰는 시의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 하는 하나의 형식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편안하고 좋았어요. 그 속도감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얼렁뚱땅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제 표현들을 쓴 것 같은데 그 흐름 체계 아까 호흡이라고 자꾸 말씀하셨는데 그 시도 하나의 다른 호흡을 잡는 뭐 이런 일이니까 그렇게 호흡을 다르게 잡게 되면 사물들도 다르게 보이게 되는 거고 일단 밀도가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줌을 세게 했다가 이렇게 그러면 그림이 달라지듯이 그 호흡이 딱 발생하니까 그 호흡 따라서 우리가 걸을 때 호흡과 시속 20km로 뛸 때 호흡과 시속 40km에 뛸 때 호흡이 다르듯이 그러면 풍경도 변하는 거니까
그 심리적인 호흡이 그렇게 변화하면서 이렇게 저절로 쓰게 됐던 그런 시.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시들을 이렇게 가끔씩 보면 뭐라 그럴까요? 의도성 같은 것들이 이게 묻어 나오는 시들이 네, 있잖아요. 네. 이미지를 예를 들어서 뭐 비틀어서 한다든가 그것을 조금 더 그 인위적인 어떤 힘을 가해서 구워낸다든가 뭐 이런 그 조작 행위가 이렇게 네. 좀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 이 많은 부분들의 이미지들이 아주 잘 조화롭게 서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잘 이렇게 호흡을 한다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보여서 저는 읽어내기가 꽤 깊이 있게 이렇게 몰입해 들어갈 수 있는 시가 바로 이 시가 아니었던가. 저한테는 그랬었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이 이 시를 고르셨다고 하길래 네, 저도 네. 저는 이런 시가 이제 아까 예. 뭐 이렇게 너무 쉽게 빠르게 썼다니까 뭐 타창케 여기는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닌데 그럼요. 그 어떻게 보면 이 시집 안에서 약간 튀는 그런 시인데 왜 이 시집을 고르셨을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리고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 시를 눈여겨 보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면인 것 같아요. 그냥 그 읽는 이한테도 그 리듬을 타게 되는 그런 것, 뭐 그러니까 저절로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남분분하게 펼쳐진 것들이 한 초점으로 모이게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속도의 문제일 텐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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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 뭐 다 이게 저한테는 뭐 아주 좋은 이미지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여기 보면 안과 안쪽의 세계와 홍채 바깥 풍경 사이에 내가 존재하지 않는 건지도 몰라라고 하는 이 일종의 의문형이잖아요. 의문형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 시가 가지고 있는 사유 체계라든가 세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그 진하게 여기에 묻어났다. 네. 저는 그 하나의 고 지금 언급하시는 구절이 이게 지금도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 이제 왜 그런 생각을 요즘에 또 많이 하거든요. 거울을 보면 등을 볼 수 없지. 거울로 등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거울로 자기 얼굴만 보니까 세상이 있다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마저도 하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자기 객관화일 거고 뭐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왜 예전에 물리학, 양자역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관찰하는 대상조차도 관찰 그 대상인 거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이미 100년 전에 발견을 했는데 이제 그런 시선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지 뭐 그 타인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뭐 일종의 지금 이 구조는 약간 그런 화두가 저한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방금 이제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드는 생각인데 제가 어릴 때 우리 주목 영화 참 좋아했잖아요. 무술 영화 이런 거. 용쟁호투라고 하는 영화 혹시 성룡이 나왔던 이소룡 이소룡인가요? 거울 그 생각이 멋있는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이 이제 왜 나는 거울을 보면서 내 등을 보지 못할까라고 하는 그 말씀이 딱 꽂혔거든요. 그러면서 그 용쟁호투의 이소룡인가 이게 자기 거울을 이렇게 보면서 온통 벽면이 거울이잖아요. 그 거울 벽 속에 숨어 있는 저걸 겨우 거울을 안 보겠죠. 그렇습니다. 그 장면이 오브랩이 돼서 이게 지나가는데, 야 갑자기 이 찡했어요. 안 그래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수업하시는 분들 이제 그 강의를 이렇게 하면서. 그 이제 우리가 건강경을 알잖아요. 건강경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걸 인용을 하면서 이제 그 용쟁호투 얘기도 하고 거울 얘기도 하고 이렇게 좀 합니다. 근데 강경 시인의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또 새삼스럽게 또 한 차원 다른 어떤 그 세계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서 아주 뭐 갑자기 소름이 촉 돋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비슷한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이제 안팎이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한 세계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내가 안에 있다, 밖에 있다라고 하는 그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식이 중요한 것이고 내가 가졌던 기존의 세계가 어떻게 전이가 되어 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이제 그 지점이 이제 우리가 경계인데,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건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강정 시인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와 강정 시인이 지향해 가고자 하는 어떤 세계가 있죠. 분명히 그것은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아까 제시를 하지 않는다. 독자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고 내가 다만 그렇게 이행해 가는 과정을 나는 펼쳐 놓았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경계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죠? 경계에서 강정 시인이 경계에서 고민하고 있는 세계는 무언가? 라고 하는 쪽으로 좀 궁금했어요. 근데 그 경계라는 게 굉장히 많은 경계가 있을 수 있는데 예, 예. 심지어는 나 스스로가 나의 경계거나 한계일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안과 밖이라고 쓰셨는데 삶과 죽음 했을 때 삶과 죽음, 생사.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 경계에 있는 거기도 하고 그 기본적으로 나와 타인의 경계 뭐 여러 가지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라는 거를 경계로 인식하지 않는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그 지금 선생님이랑 제가 나란히 앉아 있는데 이 둘 사이의 경계, 결국엔 이제 피부 바깥의 경계잖아요. 피부와 피부끼리의 경계인데 이 경계가 허물어진다면은 그건 이제 이렇게 우리의 물질로서의 이 육체가 사라지는 단계만이 그것일까? 아니면 그 이상에 뭐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다면 그거는 죽어야만 하는 건데 근데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게 하나의 뭐 불교에서는 뭐 이게 해탈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 경계라는 것이 있고 없는지 자체도 따지는 것 자체도 하나의 경계고 사고의 경계고 근데 그 뭐 관념일 수도 있고 예, 예, 예. 근데 그 지점에서 좀 놓여지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거울에서 등을 보고 싶은 것도 그렇고 결국에 이 흰색 하양의 세계라는 것도 그 경계들이 지워지는 예, 예. 윤곽들이 지워지는 세계일 테니까 그 세계를 육체적으로 겪어보고 싶은 뭐 그런 것들인데 아까 무대에 서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자기가 다른 존재가 되는 거니까 그 노래를 하는 것도 하나의 연기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일상과는 또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니까 시를 쓰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독자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왜 시는 저렇게 쓰는 사람이 사는 꼴은 저러냐.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그것도 하나의 경계가 그 사람한테 그렇죠. 예, 나눠져 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필연적일 수도 있는 건데 또 시랑 똑같이 살 거면은 그냥 그 사람은 쉴 필요도 없는 사람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 숱한 경계들을 저는 그 경계가 있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경계를 만들어 놓으니까 또 다른 경계가 생기고 뭐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좀 하나씩 발을 빼면은 경계 그 안팎의 구분 이거 경계가 사라지면서 인간이 좀 더 자유로워지기도 하고 더 솔직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저도 이제 혼자 골똘히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안팎이라고 하는 이 우리가 구획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어쨌거나 이 세상을 살 때는 뭐 구분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우리가 동양적인 관점에서 보면 또 뭐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무라고 하는 개념도 바로 이 경계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저것은 무고 이것은 유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라고 그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경계 안에 혼자 유도 무도 혼자하고 있는 그 상태, 그 상태와 더불어서 무가 또한 그 속에 같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세계가 바로 그 경계가 아닌가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 경계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이행에 가잖아요. 네. 그죠? 이행에 가려고 하잖아요. 빼꼼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있는 어떤 것들을 이쪽으로 이행을 해서 여기 경계에 천착하고 있는데 이 천착된 세계가 새로운 방향으로 이행을
이렇게 해 간다라고 우리는 믿죠. 그게 예, 예. 그 네. 어떻게 보면은 변화니까 예, 변화. 지역에서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변화 예, 맞습니다. 과정이기도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 계속 이제 앞과 뒤일 수도 있고 어제 밤에 잠깐 읽은 책 중에 뭐 허무 뒤, 허무 앞 그것은 영, 야, 영 맞습니다. 이런 것도 봤는데 그러셨구나. 그건 아메리카 네, 인디안들 예, 예. 얘기인데요. 예. 하여튼 뭐 계속 이런 것들을 고민하려고 하니까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예, 예. 보면 그 시도 이렇게 득도한 사람은 시를 쓸 필요가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뭔가 싸울 거리가 있으니까 싸우는 거고 네. 또는 싸울 거리가 없으면 살 의미가 없으니까 네, 이제 네. 계속 만들어내는 거고 네. 그런 게 아닐까 네, 싶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질문이긴 하지만, 자, 이제 우리들에게 던진 이 커다란 화두입니다. 커다란 하양으로라고 하는 이 시적 세계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과 박, 경계, 무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그 속에 머무르고 있는 강정 시인이 이후에 커다란 하양, 다음으로 지향에 가서 우리들에게 펼쳐 보이고자 하는 세계는 뭘까? 본인이 또 시인 자신이 또 생각하고 계시는 제2의 이행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지금 그래서 최근에 그 시를 좀 쓰다 보면은 보니까 아까 제가 이제 전시 끌려다닐 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즘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 하얗고 그 세계를 지나서 아주 더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 원초적인데 내가 짐승이었구나. 그 짐승이었으면 무슨 짐승이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탐구, 고민, 뭐 이런 쪽으로 약간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계획을 하거나 단적은 못 내리겠는데 약간 그런 쪽으로 흘러간다는 느낌 받았어요. 굉장히 재밌는 그 발상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하양, 무, 그다음에 뭐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공, 그 이후의 세계는 뭘까? 근데 이제 그들이 덕도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 이후의 세계는 없다는 거죠. 그쵸.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이제 강정 시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쓸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 이후에는. 근데도 불구하고 나는 꿈틀거리면서 그 속에서 하양 다음으로 뭔가 밑바닥으로 자꾸만 가라앉는 것 같은 그런 세계를 체험하게 된다. 또는 느끼게 된다. 그 시적으로 축생을 거듭하는 축생을 거듭하는 이제 짐승의 단계로 가는 것 같은. 그렇군요. 자, 이제 어느덧 우리가 만나서 말씀을 좀 들은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만 이제 시인들 이렇게 모셔다 놓고 궁금한 게 많거든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또는 어떤 작품으로 그 다음에 또 우리들을 놀라게 하나 뭐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마찬가지로 강정 시인도 그 예외는 아니라서 글쎄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가요? 부담스러운 얘기인가? 나는 앞으로 이런 지금 이제 아까 우리 짐승, 축생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시적 세계와 더불어서 음악 활동 또는 연극 이런 것들에 대한 큰 변화는 없겠죠, 활동하시는데 앞으로. 변화 네. 무슨 얘기하기 전에 활동부터 제대로 해야 될 텐데요. 지금 꽉 막혀 있는 상태라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지향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큰 변화가 없는 한. 네. 근데 이제 뭐 그러면서 어떤 삶에 있어서 디테일들을 또 새로 고민해야 되는 문제들도 이제 계속 생기는 상황이니까 뭐 하나하나 또 이제 부딪혀서 뭐 해결을 보든 뭐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남아 있겠죠. 그러시군요. 그럼 뭐 이건 참 뭐라 그럴까요? 좀 다른 질문인데 혹시 요즘 뭐 아까 제가 이제 이 프로 시작하기 전에 잠시 여쭤본 질문입니다.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만나잖아요. 또 사람들 많이 못 만나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은 외로움도 느끼실 테고 또 누군가를 또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도 있으실 테고 그래서 요즘 뭐 빈번하게 만나는 그 뭐 동지라 그럴까 아니요 계신가요? 내가 한
사람들을 안 만나기 시작한 지가 코로나 이전부터 좀 됐어요. 아, 그래요? 그 아주 친한 사람들도 아주 오래 보고 친한 사람들도 아주 오래 보고 친하기 때문에 굳이 안 봐도 되겠다라는 만나서 더 좋을 게 없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 오랜만에 만나면 늘 반갑게 하고요. 근데 일부러 제가 뭐 약속을 잡아서 만나거나 그런 사람은 여전히 이제 특별한 어떤 존재 아니면은 뭐 없습니다. 그냥 친하던 사람들은 일주일에 전화 한 2통 와요. 그냥 주로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해서 이제 무심하다는 그 욕도 좀 듣는데 연락 정 없냐, 너는 정도 없냐 이런 말 듣기도 하는데 뭐 너무 이렇게 옮기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끼리 일정한 거리. 친한 사람일수록 좀 이렇게 서로 막 너무 붙어버리면은 어느 순간 또 떼어지게 될 때가 너무 아플 테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한 사람일수록 그냥 가끔 보면 기회 돼서 보면 반갑고 우리가 보통 동화된다는 건 참 좋은 건데 또한 동화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나를 잃어버리는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를 찾으려고 할 때는 그 갈등이 엄청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제 그 말씀을 이제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무리 시간입니다만은 고향은 어떠셨어요? 부산 얘기 조금 하고 마무리할까요? 우리? 부산은 유년 시절, 어린 시절. 어릴 때 부산에서부터 서울, 부산 많이 왔다 갔다 해서 부산은 어릴 때는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일단 너무 시끄럽고 사람들 정서적으로 너무 투박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억세고 오지랖 세고 좀 내비두세요 싶은데 부산 사나이 뭐 이런 거 이게 어쩌면 저리 가세요 제가 너무나 잘 알죠. 그랬는데 그 사람 40 넘어가고 나서 부산에 갈 때마다 도시가 참 예쁘구나 새삼스럽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는 몰랐는데 거기서 고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도시가 참 예쁜 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좀 기회가 되면 가보려고 이제.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물론 여성들도 물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만 그 친구라고 하는 영화 작품 있잖아요. 부산 하면 우선 그 친구의 이미지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아주 강하게 각인이 되어서 뭐 사나이들의 고장 또는 남자들의 세계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부산입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강정시인도 물론 환경이란 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릴 때 자라는 그 환경이 어떤 정서를 형성하는가가 굉장히 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점을 좀 여쭤봤습니다. 부모님은 아직 살아 계시죠? 그 경상남도 그 부산은 아니고요. 그래요? 고성. 고성. 고성도 세죠. 그쪽에 통영, 고성, 뭐 이쪽 삼천포 이쪽이잖아요. 전부 다. 맞습니다. 자, 우리 어렵게 이제 강정 시인을 모셨습니다. 혹시라도 강정 시인 우리 이 채널의 구독자를 위해서 문학을 사랑하시는 그 구독자를 위해서 또 해주실 말씀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시는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글자들이 이렇게 놓여 있구나. 이런 단어가 여기에 이렇게 놓여 있구나. 라는 그림 보듯이 그냥 감상하시면 시가 더 재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강정 시인을 모시고 우리 커다란 하양의라고 하는 이 시집의 표제 시입니다. 이 시집을 중심으로 해서 강정 시인이 생각하고 있는 세계 또는 세계관 또는 우리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그래서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다음에 다시 한번 모셔서 그때는 사는 얘기도 좀 하고 재미있는 얘기도 좀 하고 뭐 연애하신 얘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하셔서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찢긴 막 감정. 같은 집에서 나와 둘이 극장을 했었지. 나란히 앉아있던 네가 홀연 영화 속에 나타났지. 네가 앉았던 자리 너는 석상처럼 굳어 다만 눈빛에 튕긴 빛의 입자들만 너의 형태 그대로 울긋불긋했지. 영화 속 기다란 길이 스크린 밖으로 풀려나와 앞뒤 좌우 검은 조모로만 박혀있던 사람들이 그 위에서 꼴을 맞춰 떠들고 스크린 속 너와 스크린 밖 나의 거리는 손대면 광년이 돼. 가만 바라만 볼 땐 밀착한 서로의 그림자다. 너는 영화 속에서 총을 쏘고 나는 영화 밖에서 피 흘리니 옆자리 죽어있는 네가 내 꼴을 껴입고 어제의 집으로 돌아가 잠든다. 눈 떠보면 이곳은 다시 오래전 영화 속 사람들과 탈 것들이 움직이던 속도 그대로 멎어있다. 방화쇠의 촉감이 지문처럼 또렷해. 외투 안섭을 뒤져 총을 찾는다. 집 밖으로 나오자 내일 볼 영화의 첫 장면이 전 생애의 필름을 1초 직전부터 오를 당기며 멎어있던 물체들을 가동하기 시작하니 자, 서로가 숨긴 대사를 각자 다른 외국어로 읊어대며 또 레디 액션